판례는 이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 증명서를 받는데 그래도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는 등기필 정보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등기필 정도. 근데 현업에서는 지금 우리 개업공개사들이 어떻게 해요? 현업에서는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만 보고 있죠. 현실은. 이거 안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고 나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에 주민등록증 위조 치면은 30만 원이라고 나와요. 30만 원. 정교하게 위조해가지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가지고 은행에 통장 개설 안 되면 돈 안 받는다. 환불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위조,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니까 여러분들은 현업에 나가시면 가급적이면 운전면허증 달라고 하세요. 아직 운전면허증은 위조하는 게 없어요. 별로. 위조단들이 있기 때문에 꼭 등기필 정보도, 등기필정도 보자고 하라고요. 집문서, 땅문서. 그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잔금 치를 때 가져오라고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근데 미리 계약 체결할 때 보자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인인 경우 능력 조사인데요. 권리능력은 태어나면 권리능력이 있고요. 의사능력은 뭐 민법에서 다 하는 거고요. 의사능력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제 행위능력인데요. 지금은 제한능력이라고 하죠. 제한능력. 옛날에는 행위무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위무능력이라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그게 뭐가 있냐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17세에 나오나요? 주민등록증 몇 살에 나오죠? 16? 뭐 만 18까지는 안 돼. 고등학교 한 2학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으로 한 17세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고2에 나오잖아. 고2. 아니 미성년 말고 주민등록증 발급이 언제 되냐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래 만 16이라니까. 고등학교이면은 끝나? 만 15, 16, 17인가 보다. 그냥 17 정도 되겠네. 어쨌든 그러니까 7살 주민등록증 없다 이러면은 분실했냐, 발급 안 받았냐 물어봐야 되고, 발급 안 받으면 미성년자고, 발급 받았다고 하면, 분실했다고 하면 재발급 받아오라고 해야 되겠죠? 성년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이제 옛날에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죠? 지금은 19세로, 뭐 옛날에는 이게 청소년 보호법 따로, 술 먹는 나이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민법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앞으로, 지금 투표, 선거권도, 선거권도 19살부터 그것도 가능하죠. 투표하는 것도. 예, 그래서 미성년자는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미성년자하고 직접 계약 체결하려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 동의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금치산자라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뜻이고요.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은 말뜻 그대로 보면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는 나이를 19세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19세가 안 됐을 때는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한자를 민법에서는 한자를 알면 공부하기가 쉬워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성년인데도 후견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후견인이죠? 그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근데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잖아요. 피, 당한다, 받다.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금치산자, 이게. 옛날에는 금치산자. 재산을 완전히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고 이걸? 한정치산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계약을 피해야 됩니다.
한정치산자, 즉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피한정 후견인하고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옛날에 금치산자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아예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치산자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못하지는 않고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거 이런 거는 취소할 수 있지만 사소한 법률행위는 이제 슈퍼 가서 뭐 껌 하나 산 거 이런 것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확인 97페이지 맨 밑에 저희 앞에 칠판에 적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법인인 경우 법인격이 있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대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법인격이 없는 경우 법인격이 있으면 즉 법인 등기가 돼 있으면 법인 단독 소유죠.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위 총류라고 하죠.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 합유, 총류가 있잖아요. 그럼 총류를 경우에는 이 사원총회 결의가 있거나 또는 종중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따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류인데요. 공유인 경우는 공유 지분만 처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A, B, C가 만약에 공유라면 B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총류인 경우는 총류물은 아예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계약서 서식입니다. 오늘 문제 맨 마지막 문제에도 내드렸지만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거기 박스 안에 환지예정지구나. 환지예정지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환지라는 말 뜻이 뭐예요? 환지. 옛날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옛날에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답 이렇게 막 생긴 땅을 갖다가 반듯하게 대지로 만드는 게 둘 다 집 없는 빈 땅을 이렇게 대지로 만드는 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집 있는 걸 노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죠? 거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렇게 나대지를 전답을 대지로 만든 것은 도시개발법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A라는 땅이 100평이 있는데 나중에 환지처분을 받아보니까 바꿀 환자 환지처분을 받아보니까 50평밖에 안 됐어요. 50평밖에.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동사무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논 100평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환지처분을 받고 보니까 바꿀 환자 바꿔서 땅을 받아보니까 대지 50평밖에 안 되더라. 근데 개업공개사가 설명 안 했어요. 나중에 환지처분을 받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관리처분이라고 하죠. 관리처분.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이라고 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지처분을 받아보니까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었어. 근데 개업공개사가 설명 안 했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판례는 없다고.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상례인 바,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이므로 판례가 상례, 상식적인 예에 해당되므로 판사들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뭐 대학 교수들은 우리 대학원에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판례 평석이라고 해가지고 판례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정치적인 걸 지금 사회에서 비판하면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그 학교 공부하는 사람은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겠죠. 판례를 보고. 판례도 100% 진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인 어쨌든 판례는
뭐 이거는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환지는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고, 이제 중요한 게 101페이지 개별실 중개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거는 민법에 한 문제, 중개실무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최소한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건 전두환 정권 때 탄생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김대중 정부 때 탄생을 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그때 뭐 지금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만 일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세종대왕 이후에 전두환이가 최고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일부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뭐 강조학살이나 이런 걸 빼고 삼층교육대 이런 거 빼고 경제적 측면에서, 왜냐면 1981년도부터 뭐 한 84년 5년까지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부동산도 올랐대요. 저는 그때 잘 모르겠는데 어려서 기억도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만들면서 그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는 장관 이름들 거의 기억하지 않았어요. 전두환 때 장관이 누군지 기억했죠? 근데 지금 장관 이름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저는 안다. 서성환 국토교통부 장관 한 명 아는데 거의 누군지 몰라요. 총리도 누군지 잘 이름 기억 안 나요. 거의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뉴스만 보면. 어쨌든 그 옛날에 전두환 때는 장관들 이름 많이 알았다고요. 그 장관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옛날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관 이름 다 암기했어요. 어쨌든 그때는 그래서 대폭 그 장관들에게 권한을 임의해 줬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평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때 군사정권하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이때 서울대 법학교수는 이걸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반대했다가 저 설악산 용화장성에 가서 추락사 시켜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래서 뭐 중앙정보부에서 죽였다, 뭐 안기부인가 뭔지 이름도 모르겠는데 죽였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반대 못하겠죠. 가서 지도세도 모르게 어디가 없어지고 나니까. 왜 반대했냐 하면은 이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금 민법에 물권법에는 보면 순서대로 배당을 하잖아요. 먼저 전환권 설정돼 있으면 그거 배당하고 남는 돈 있으면 후순위 주죠. 근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우선 면제라는 게 있어요. 최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최고 먼저 받아가.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 말이 되냐, 그럼 민법 뭐 때문에 만들었냐 이렇게 했다가 조용해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말하다가 그냥 지도서도 모르게 가서 죽었다고요. 그 시대적 배경이 그 당시는.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지금 같으면 민주화된 시대면 이거 못 만들어요. 반대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독재니까 만들어도 찍소리 못했다고요. 모든 주택에 다 적용합니다. 지금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상가는 모든 상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타워팰리스도 적용돼요. 제 친구가 타워팰리스 전세 산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더라고요. 전세 집들이 한다고 오라더라고. 넌 집 사가지고 있냐? 사가 있다. 얼마짜리인데 1억 5천짜리다 그랬더만 나 전세 얼마인지 좀 물어봐 줄래 하대. 얼마인데 물어봐달라니 물어봐줘야죠. 1억 5천 15억 전세 산다 이러더라고요. 타워팰리스. 그거 가니까 경비가 주민등록증 검사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그 층에 내리니까 주인한테 직접 가서 못 자더라고요. 게스트 하우스 따로 있더라고. 손님들 그냥 자는 방이. 어쨌든 그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습니다. 주택, 그 모든 주택이 다 적용한다 이렇게 하니까 법학학자들로서는 반대할 수도 있죠. 확정일자 받는 건 반대하기 힘든데 최우선 면제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최고 먼저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순서대로 받아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의 범인데 법인하고 외국인이 있는데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연인에게만 적용됐었다. 그러나 지금도 법인 그 보면 예외가 뭐냐면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가 아니고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SH공사나 서울에 경기지방공사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적용됩니다. 그럼 적용 안 되는 거는 법인 중에서 대기업만 적용한대요. 대기업만. 나머지는 다 적용이 돼요. LH 이런 게 적용되는 이유는 LH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LH에서 전세자금을 7천만 원까지 대줘요. 서민들한테 뭐 신혼부부나 서민들 돈 좀 없는 사람들한테 자산인계청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여러분들도 혹시 그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 2%밖에 안 돼, 이자가. 7천만 원을 대준다고. 그러면 LH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집을 얻는 거예요. 그럼 1억짜리 얻으면은 3천만 원 자기 돈 내고 7천만 원 LH에서 대주고, 그래가지고 LH에 이자만 2%씩 주면 돼, 한 달에. 그러면 LH가 뭐가 되냐면 임차인이 돼요. 그러면 LH하고 다시 그 들어가는 입주자라고 부르더나? 그게 계약서에 보니까 입주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입주자하고는 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그 임차인인 LH하고 전차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임차인이 보호받아야 전차인도 보호받죠?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한다고요.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LH라는 법인이 자기가 살라고 임차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서민들에게 세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도 보호받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도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보호받는 목적물의 범위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공부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적용됩니다. 공부상 주택으로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그래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죠. 세법에서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1가구 2주택 주택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 그 중개 보수 계산할 때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택 외로 분류된다고 했죠.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됩니다. 공장이나 창고도 세놓을 당시에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세놨다면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 4번, 동그라미 4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거하던 중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서 주거용으로 개종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대항력. 이 대항력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원래 이 주택임대차라는 건 채권입니다. 채권. 물건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돈 빌려 준 사람에게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원래는 주장할 수 있는데,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2년 계약 체결해놓고 중간에 1년 만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1년 더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물권적 효력입니다. 이걸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민법에서는. 채권, 물권 공부했어요. 민법에서 했죠. 지금 채권, 물권법, 채권법 다 했고 뭐 민사특별법 합니까 지금? 특별까지는 안 하고. 자, 그게 대항력이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양가로 3번 효력 발생일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이사하고 난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게 판례고요. 양가로 4번 한계는 경매에 있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선순위 건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방 빼줘야 됩니다. 그게 한계고요. 그 다음에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전입신고 잘못하면 보호 못 받는다. 동호수가 기재 안 되면 보호 못 받습니다. 공동주택이면 동호수까지 기재돼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은 번지수까지만 정확하게 맞으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된다. 꼭 전출을 하려면은 혼자만 갔다 오면 가족이 남아있다면 보호된다는 이야기죠. 가족의 주민등록도 보호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의 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가, 이 부가는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관련 판례인데요. 별도의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인도는 이사입니다. 이사.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대항요건은 그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설명하려면 기니까 긴데 이거는 뭐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2번 너무 길어서 다 읽으려고 하니까 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 이사하고 살고 있다가
7월 1일 날 A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A라는 사람. 이게 소유자입니다. 갑은 소유자고요. 갑은 소유자고 A라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매수인한테 팔고 이 매수인하고 갑의 부인하고 갑다시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팔고 그 자리에 눌러 산다. 뉴스 신문에 보니까 뭐 JYP 건물을 어디 저 SK 그 만내 여동생한테 팔고 한 달에 2,500만 원 주고 월세 살더라고요. 보증금이 10억에. 뉴스 봤죠? 박진영이 건물이었는데 팔고 다시 그게 임차인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박진영 건물일 때에도 어차피 JYP는 법인이고 박진영은 개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JYP가 이게 박진영 건물에다가 월세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계약하고 있다고요. 이해돼요? 그럼 이해 안 돼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영삼 재단에다 재산 다 기부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그 돈 많으면 내가 재산 많으면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대표이사 하면서 그 법인한테 비싸게 세 놓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 세는 내가 다 받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박진영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팔았잖아요. 그 이거 팔고 자기가 주인인데 팔고 다시 그 세입자를 눌러 산다고요. 그럼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냐고.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처음에 이사한 거는 1월 1일이고 A한테 팔아먹은 거는 7월 1일 날 팔고 7월 1일 날 다시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7월 1일 날 A 명의로 소유권 인정 등기가 격려됐다고요. 그러면 대항력이 7월 2일 날 생기냐 1월 2일 날 생기냐 이 말이에요. 답은 7월 2일 날 생긴다. 여기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한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한 거죠. 그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대외적으로 공시방법을 갖추는 거지 무조건 전입신고만 했다고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임대차 관계를 매개로 전입신고를 됐다는 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길게 돼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3번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입니다. 최우선 면제가 있고 최우선 면제가 있고 우선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최우선 면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담보물권자보사 우선 면제, 소액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그럼 우선 면제는 그냥 우선 면제를 할 수도 있고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했지만 이것 때문에 제정 당시에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대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맨 나중에 들어가지고 맨 먼저 받아가니까.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돼요. 요건이. 대항력이 뭐라고 했어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전입신고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그 다음날 오전 0시, 다음날을 일본식 표현으로는 2일이라고 합니다.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효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효력이 있다고 전액에 대해서 전액 전부 다를. 최우선 면제는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죠.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우선 면제권 승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최근에 신설된 건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다음 각호 금융기관 등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이게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방 빼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려면 주인이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입주는 해야 되는데 만기가 끝나서 주인이 돈을 안 내준다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소송하면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돈 달라고 보증금 내달라고 소송하면.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이게 만기가 됐는데 돈을 안 내줘요 주인이. 그럼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방 빼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선 은행에서 받고 은행한테 이걸 승계해준다고 우선 면제권을. 그럼 은행이 일단 대출해주고 나중에 그 승계 받아가지고 집주인한테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자? 이자는 원칙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기간 끝났는데 안 내주면 그 집주인 내줘야 돼요. 내야 돼요. 이자까지도.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거기 105페이지에 보면 박스 맨 밑에 지금 90년대부터 쭉 있는데 이걸 옛날에 과거 시험 15회 때는 이 중간에 있는 걸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거 다 암기할 수는 없죠. 저도 다 못합니다. 맨 마지막 거 항상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맨 마지막 게 현재가 중요하다 했죠. 현재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서울특별시에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3,200만 원입니다. 나누기 3 플러스 절상을 하면 됩니다.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됩니다. 9,500만 원 나누기 3 하면 아마 3,100 뭐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그걸 절상하면 3,200만 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를 제외한이 아니고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웃기게 써놨네. 이런 법조문에 인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체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4개 시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하고 가로하고 서울시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 돼. 서울도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서울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는 즉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2,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은 이것도 지금 우리 책이 조금씩 잘못되어 있는데요. 군지역과 인천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요. 군지역은 제외하는 거 맞고요. 인천은 제외하는 게 아니고 인천 중에서 과밀억제권역만 제외해요. 이 우리 책이 지금 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인천 송도 같은 데는 어디에 적용되냐면 인천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광역시에 적용돼요. 이게 우리 책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 제외한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인천 송도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기타 지역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돼 있는 걸로 하면. 지금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광역시라고 돼 있습니다.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인천은 포함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은 포함된다고 광역시에.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은 제외되겠죠. 물론 과밀억제권역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 개정됐는데 우리 책에는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인천 송도라든지 청라지구라든지 신도시가 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골이었잖아요. 그런 데는 광역시에 해당된다고요. 물론 인천에 군지역 있잖아요. 강화군이라든지 옹진군 이런 데는 기타 지역에 해당돼요.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에 나누기 3하니까 2천만 원 맞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4,500만 원 나누기 3하니까 1,5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 3,200만 원 전세라고 하면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최우선 면제 다 받겠죠? 3,200만 원도 3,2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고 9,500만 원도 3,2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아요. 무조건 나누기 3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지금 개략적인 것만 일단 보고 넘어갑시다. 구체적인 건 자꾸 갈수록 또 암기를 하면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재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 명령, 결정.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했어요? 판결, 명령, 결정 중에서 뭐 했어요? 위헌 심판? 예, 결정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텔레비전에 뭐 판결로도 나오고 뭐 재판도 나오고 막 자꾸 이러더라고요. 재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판결, 명령, 결정.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요. 3심 제도잖아요. 이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여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죠.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한다는 말을 쓰고요. 여기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재항고. 일종의 재판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일종의 재판 방식인데요. 그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원래 등기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서 해야 되죠. 그럼 임차인, 임대인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가겠냐고 주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끝났는데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등기라도 해달라 하니까 주인이 네가 알아서 해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못 해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임차인 혼자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어요. 명령에 의해서. 그 판결, 일종의 재판에 의해서 하는 거죠. 명령이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도 안 했다가 손해 많이 봤어요. 방부터 먼저 빼고 그냥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가 있었더니만 나중에 400만 원인가 뺐더라고. 뭐 부수고 했다고 고쳐야 된다고. 돈 다 떼고 입금시킨다고. 받기 싫으면 그럼 공탁해 놓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달라고 했어. 그 400만 원 때문에 소송하면 소송비 더 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면 돈 다 안 주면 말소 안 해주면 팔아먹기 힘들겠죠? 다 받으면 말소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이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돈부터 다 돌려받고 말소해주면 된다는 게 선이행을 해야 된다. 돈부터, 보증금부터 먼저 돌려주고 말소해달라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판례거든요. 그래서 그 5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데. 인지대 이런 거는 붙여야 되죠.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거는 내야 되잖아요. 돈을. 송달, 보낸다, 송달한다. 뭐 뉴스 잘 봐요. 뭐 친일 재산 어디 청주에 있는 친일 뭐 민영일인가 누구 친일 재산 국가에서 환수하면서 공시 송달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후손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까지 뭐 주소도 모르고 보낼 수도 없잖아요. 공시 송달 그냥 법원 게시판에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해놓고 송달을 못하니까. 자, 어쨌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가서 등기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협조 안 해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돈도 안 내주는 사람이 등기까지 해주겠냐고요.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106페이지 주택임차권의 존속 보장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거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2년인데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럼 4년이 되겠죠. 계약갱신 청구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면 뭐 그 지금 그렇게 계류되어 있는데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주택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지금 그 법안순사 소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상가는 지금 권리금을 보장해준다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는 권리금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는 권리금 보장해준다는 말은 전혀 없고요. 사실 권리금을 간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 특별히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건 없습니다. 5년 동안 기간 보장해주면 그 간접적으로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쨌든 지금은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시험 볼 때 바뀔 수도 있다고요. 한번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갱신을 받아주면 또 2년 더 연장돼가 4년이 되겠죠. 그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뭐 3년으로 하자는 안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3년이잖아 학기가. 그래서 한번 이사 가면 3년 동안은 애들 때문에 이사 가기 힘드니까 2년 살고 아직 1년 학교 다녀야 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많이 올려주고도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죠. 어쨌든 자, 그래서 존속기간이 있는데 최단기, 최장기, 최단기와 최장기가 있습니다. 최단기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아까 농지법 했는데 농지는 몇 년일까요? 최단기 존속기간이? 10년? 10년? 10년은 좀 긴 것 같은데. 농지는 3년입니다. 3년. 농지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농지는 3년. 농지법에서. 민법은 따로 없죠. 최단기 존속기간이 민법은. 예? 민법은 없는데 이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최장기 존속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최장기 존속기간은? 최장기 존속기간 옛날에 지금 민법 조문에는 있어요. 20년. 20년 최장기 존속기간이 민법에 있는데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니까 비례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봤죠?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받는 이익과 그
국민이 얻는 이익하고 그 정당원들이 피해보는 거하고 이게 그게 서로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비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래. 너무나 뭐 권리만 제한하면 안 되고요. 비례의 원칙에 비례의 원칙이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민법에는 지금 최장기 2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헌법 불합치니 헌법에 위반된다 했으니까 무효라고 효력이 없잖아요, 민법 효력이. 그래서 없어요, 이제 최장기 존속 기간은. 최장기 존속 기간은 없고요. 옛날에는 20년이었거든요. 이게 강행 규정이 있어요, 20년이 옛날에는. 그래서 30년 계약 체결했는데 30년분 월세를 미리 다 줘버렸어, 30년. 그래도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기 때문에 20년 초과 부분 10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였어요, 종전에. 그러나 지금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최장기 존속 기간은 없다, 민법에. 지금 법조문에는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나 그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최단기는 2년이니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효력이 없죠. 2년이죠,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임차인 입장이라면 길게 2년 하는 게 좋을까요? 1년 하는 게 좋을까요? 임차인 입장이라면 가급적 현업에 있어 보니까 짧게 하려고 그래. 세입자들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이런 거는 한 두세 달, 6개월도 못 살고 나가는 게 많아요. 그 만약에 2년 계약 체결해 버리면 2년간 월세 다 떼고 내줘 버려도 돼. 예를 들면 보증금 500에 뭐 월 40만 원 이렇게 내면은 2년 거 다 떼버리고 내준다고요. 6개월 살고 나가도.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세입자 안 들어오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못 받죠.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월세 떼도 돼. 2년 계약했기 때문에. 근데 1년 계약했으면 1년 것밖에 못 되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짧게 하는 게 좋아. 왜냐면 1년 해도 어차피 2년 살아도 되잖아요. 저는 1년 계약해가지고 3년 8개월도 살아봤어요. 1년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기니까 제가 그래서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입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또 재수없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2년은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놈이 그런 소리 하던데 헛소리 하던데 이러더라고. 그 주위에 변호사들하고 뭐 그렇게 말하던데 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말하면 알았다. 그럼 2년은 살아라 하더라고. 2년 살았어. 2년 살고 나니까 또 나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은 한번 구해는 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말투에 구해는 보겠다 이 말은 안 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내포돼 있죠. 그리고 구해는 볼게요 이러니까 그 구해보라고 하니까 한 석 달 있다 또 전화 왔더라고. 이 집이 잘 못 구하겠네요 하니까 또 6개월 지났어. 그러니까 뭐 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년이나 있어야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때 이제 못 나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소송해라. 나가려면 명도 소송해라. 나갈게 이렇게 했어요. 너무 못돼가지고 주인이 착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할 텐데. 그래가지고 소송하니까 이제 소송 제기하면 답변서 적어내라고 와요. 그 답변서 한번 적어내면 한 달 걸려. 한 달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달 걸리니까 답변서 한 서너 번 적어내니까 6개월 넘게 걸리더라고요. 3년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오라더라고. 한 답변서 6번 주고받으니까 답변서에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안 나가냐 묻길래 내가 난 나가는 소리 못 들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 이렇게 그냥 묵시적 갱신이잖아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그렇게 하니까 판사가 하는 소리가 젊은 놈이 무슨 묵시적 갱신이고 나발이고 해지 통보하면 나가야 되는데 6개월 지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그럼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래서 언제 나갈 건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3년 8개월 만에 딱 제 아파트 입주하는 날 나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또 주인한테 그러더라고. 이때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도 인간이고 판사들 빨리빨리 그게 그 화해를 시켜야 조정을 해야 자기들도 인사국가에 좋게 봤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보시켜서 저보고는 막 뭐라고 그래놓고는 또 주인한테대로 뭐 이때까지 3년이나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년 8개월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게 좋다고. 괜히 길게 했다가 만약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나가고 싶은데 월세 계속 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돈 안 내줘도 할 말이 없다고요. 2년 계약 있으면 2년까지 못 내주겠다. 네가 알아서 빼가지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럼 다른 세입자 자기가 구해놓고 나가야 돼. 피곤하다고 길게 해놓으면.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나오네요. 그 양가로 3번 좀 전에 말했던 거 계약갱신,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2년 계약 체결했는데 주인인 경우는 임대인인 경우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차인은 세입자. 집주인인 경우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이 5개월 동안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즉 5개월 동안만 나가라고 하는 게 효력이 있지 1년 전에 나가라고 하는 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돼. 임차인은 1년 남았어도 나간다고 했다면 효력이 있죠. 만료 1개월 전까지만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주인은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즉 5개월 동안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정감 청구권이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월세도 올려달라 할 수 있고 보증금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 주택, 상가.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 시험은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주택인 경우는 20분의 1이니까 5%고요. 상가는 몇 %예요? 9%고,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인 경우는 얼마예요?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이하 중 낮은 금액,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기준금리가 2%인가요? 네? 기준금리를 뭐라고요? 1.8이라고? 1.98? 모르겠어요. 그냥 한 2% 최경환 장관 되고 나서 지금 한 2번 내려가지고 지금 헷갈려요. 저도 시험에 기준금리가 몇 %니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기준금리가 2%라고 보고, 옛날에 이게 이 법 만들 때는 이게 2.5%였거든요. 처음에 2.5%하고 4배하고 하면 똑같잖아요. 지금 4배하면 10%고 요거 10% 똑같잖아요. 요것도 4.5배 하면 2.5% 하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한 2%밖에 안 되니까, 만약 2%라고 본다면 이게 4배 해봐야 8%밖에 안 되잖아요. 상가는 12%. 이게 뭐냐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요. 만약에 10%라고 하면 어떻게 돼? 10%라고 하면 그러면 1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이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기준금리가 2%라고 본다면은 말이 안 되는데 2.5%라고 본다면 둘 다 10%잖아요. 그럼 10% 계산하기 쉽게 9%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계산기가 없으니까 10%라고 본다면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1년에 6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600만 원 하기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6천만 원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지금 50만 원도 안 되죠. 이게 기준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계산하기 쉽게 기준금리도 2.5%라고 보고요. 아마 그 시험에 낼 것 같으면 기준금리는 현재 몇 %다 이 말은 줄 거예요. 안 그러면 기준금리가까지 다 암기하라는 게 시험에 어렵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옛날에 1998년도 IMF 끝나고 99년도에 IMF 끝나고 그때는 금리가 25%였어. 1억 맡겨놓으면 한 달에 200만 원 나왔어. 은행에서 이자가 2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전세 받아가지고 은행 맡겨놓으면 한 달에 200만 원 나왔다고. 1억짜리. 근데 지금 뭐 기준금리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저축해놔봐야 1억 해놔봐야 한 달에 한 20만 원도 안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10분의 1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옛날에 200만 원 넘게 나오던 게 지금 아마 한 20만 원, 18만 원인가 나온다더라고. 누나 말 들어보니까. 1억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들이 그 남는 돈 6천만 원 나 여윳돈 있으니까 너 돌려줄 테니까 2부로 쳐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씩 달라 이렇게 했다고. IMF 때.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6천만 원 월세로 받아봐야 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차임, 차임 정액 청구 올리는 거는, 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2년 계약 체결했어요. 1억에 2년 계약 체결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어. 계약 체결하고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원래 2년 계약 체결했다고요. 1억에 5%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1년 지났는데 아직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500만 원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시세가 변해가지고 주변 시세가 다 올라갔으면 경제사정으로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는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내려달라 할 수도 있어요. 정감 청구가 가능하죠. 2년 계약기간 끝나고 올리는 거는 얼마든지 많이 올려도 돼. 계약기간 끝나고는 30% 올려도 되죠. 주변 시세가 다 올랐으면 시세대로 올려도 된다고요. 그럼 30% 올리고 다른 데는 다 시세보다 떨어졌다면 세입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겠죠. 나가보니까 집 구하려고 가보니까 다른 데도 다 올라 있으면 그냥 30% 올려주고도 있을 수도 밖에 없죠. 이사 비용만 더 드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네 가지. 정액 청구는 주택은 5%, 상가는 9%,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은 10% 또는 기준금리 4.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어. 높은 게 아니고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상가는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107페이지 애매하니까 진도 들어가게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문제 다 풀어보십시오.